친구들 안녕. 오늘은 기말고사 보기 전 마지막 차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시험 범위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자 합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4단원부터 5단원까지고요. 온라인 수업 때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이탈리아 기행 마지막 부분은 이번 1차 시 때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올려두면서 진도는 완벽하게 모든 반이 다 나갔습니다. 오늘은 4단원, 5단원을 정리할 건데 그에 앞서 모두들 교과서 다 준비됐겠지요? 선생님이 안 짚고 넘어갔다고 해서 시험 범위 안 나온다. 예스! 이게 아니죠. 4단원, 5단원 모든 챕터가 시험 범위이고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알죠? 또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가 총 6장이에요. 왜냐면 독서이기 때문에 일단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근데 이걸 시험 시간에 읽는다? That's no. 머릿속에 이미 4단원, 5단원에서 배운 글들이 콕콕 박혀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만 푸는데 시간이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은 남은 시간 동안 본문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그래서 보면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 보이죠? 이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보면은 인문 분야의 글, 예술 분야의 글, 다양한 시대의 글 해가지고 우리가 총 몇 개? 그렇지, 4개를 이렇게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 영상이요, 지금 2번째 영상이에요. 원래 30몇 분짜리 기억사무 전까지 찍어놨다가 말이 좀 엉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을 다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넘기다 보면요, 선생님이 체크했던 부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하면서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넘겨서 여기는 102쪽입니다. 102쪽 인문 분야의 글 읽기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글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갈래는요, 논설문이었죠. 그리고 제재는 나를 연구해. 그러니까 나를 찾는 방법, 나를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았고, 이 제재 자체가 나를 연구하잖아요. 나를 찾는 방법.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아주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었죠. 그래서 갈래가 논설문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철학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여러 철학자와 글쓴이의 주장에 반영된 인문학적 세계관과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철학자들이 나왔죠. 이 여러 철학자들과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글의 주제를요, 독자에게 스스로 대입해 볼 수 있게 하였죠. 자,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은 칸트가 나왔어요. 하고 선생님이 막 시계탑 이야기 했잖아요. 칸트는 항상 동일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런 칸트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그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라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했잖아요. 귀결이라는 건 어떤 결과에 이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온 또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나왔어.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득한 옛날, 그러면서 뒤로 넘기면 누가 나와? 그렇지, 고대 그리스 철학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기원전 6세기에는요 누구랑 누구?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품었었어. 그리고 약 1세기가 지나고 5세기가 되니까 그때서야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렇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을 거쳐야 돼? 그렇지,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무의미하다면은 우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의 가치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넘기면요 또 나오죠. 똑같은 이유로 이제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왔었어요. 맨 처음엔요 일단 전제를 깔죠.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방법이 나왔어요.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 마음의 눈으로 아는 방법 두 글자 뭐? 그렇지. 내성에 대해서도 나왔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뭐였어요?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뭐? 그렇지. 개별성. 그리고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뭐? 그렇지. 추상성.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가 나왔었죠. 그래서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우니까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 그렇지. 내성밖에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내성은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던 거. 사적인 존재인 나를 탐구하는 거. 스스로 정확히 알기 위한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성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내려와서 이 내성에 대해서 말했던 철학자들이 나와요. 누구랑 누구? 흉과 사르트르가 나왔죠. 그래서 이 흉과 사르트르를 통해서 내성에 대한 사르트르의 주장, 내성에 대한 흉의 주장, 그러면서 내성의 한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배웠던 게 본론 1이었어요. 본론 1은요, 철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에 대해서 변천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내려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또 누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부버가 나왔어요. 부버는요, 너 혹은 그것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버가 주장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 나와 너의 관계. 두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죠. 너와 관계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 맺는 나는 같지 않다는 거를 부버는 주장을 했죠. 자, 뒤로 넘겨서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 이유는 선생님이 녹화를 지금 똑같은 걸 두 번째 하고 있기 때문. 자, 여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자,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과 관계를 맺는 건 내 일부야, 얘들아. 전체가 아니라 나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야. 애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데,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냥 나의 일부인 거야. 그리고 내려오면 또 세 번째 있죠.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뭐야? 나와 누구야? 그렇지. 나와 그것의 관계지. 첫 번째는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 두 번째는 나의 일부,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나 여기 보이죠?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 아까 위에랑 다르죠?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요, 이 그것과 관계에 있는 나와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그때의 나는 뭐로 등장해야 하더라? 그렇지, 인격 전체이며, 두 번째,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뭐? 유일한 존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엄청나게 별표를 쳐놨죠. 이거 한번 하트도 해놓을까? 인격 전체이며 유일한 존재이고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다. 뭐가? 너와 관계에 있는 나, 즉 너와 관계에 있다는 소리는요, 대등적이고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다 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주체와 주체 그리고 동격 관계를 맺을 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 어떤 거라고요? 인격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일한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바로 주체와 주체 동격 관계를 맺는 누구랑 누구,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를 표현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를 본문에서 잘 찾아서 써야겠죠. 자, 그래서요, 보면요. 여기 있는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차등의 관계는 누구 얘기야, 여기는?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나와 그것의 관계죠. 그것의 관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정리해 줬었어요. 우리 친구들 밑에 내려가면은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내가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두 관계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준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트 표시된 세 가지 꼭 본문에서 잘 찾아서 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제 회사 직원 A가 나오죠. 그래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 그렇지, 그것의 관계. 근데 아이가 나와서 아빠 하면서 달려 나온대. 그것은 나와 나의 관계, 즉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리고 반대로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도 없고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어. 왜? 그것은 지식의 이상이고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의 특징을 여기 문단에서 알려주었죠. 그래서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 본문도 잘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이 서로 상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단을 잘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112쪽 예술 분야의 글 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 분야에서는 어떤 거 배웠어요? 찰칵찰칵 바로 사진에 대해서 배웠죠. 내가 찍고 싶은 사진. 자, 이 글은요, 제재가 바로 사진이었죠. 그래서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예술 분야인 뭐를 소재로? 그렇지, 사진을 소재로 한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사진작가였죠. 그래서 인물사진과 풍경사진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진을 찍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인물사진, 풍경사진을 중심으로 사진의 본질과 가치를 설명했죠. 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질문. 그 다음, 카메라 기능을 숙지하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익히면 사진을 잘 찍을까? 그러면서 또 물음표. 이거는 바로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었죠. 그래서 사진 촬영 시에는 지향에 대한 태도가 뭐였어요?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술적 지식의 행간을 메워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어요? 서론이었죠, 서론.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소재는 무엇일까? 라고 했어. 이건 바로 뭐였어? 그렇지,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소재는 바로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는가 라고 조사했더니 바로 답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사진 주체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면요,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사진들을 유심히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 기사 속에 있는 인물 사진은 바로 눈빛과 표정으로 미처 글을 옮기지 못한 내용을 전달도 해.
그 다음에 확신에 넘친 주장이 과장이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사진에 찍힌 모습으로 내면의 본질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매체 속 인물 사진의 바로 효과였죠. 효과. 자, 내려오면요. 자, 사람은 제 모습과 유사한 사람한테 가장 흥미를 보인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물 사진을 찍는 행위의 의미였죠. 자, 어쩌면 사람을 찍는 일은요, 사진에 투영된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일지도 모른대. 결국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였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아래에 있죠. 소통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어. 그리고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매개로 소통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기면요. 아이가 엄청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대. 공감대. 그 이유는 뭐였어? 인간사의 모든 드라마는 나에게도 일어났거나 아니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사진 이러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매력적인 소재인 인물을요, 사진가들이 놓칠 리 없죠.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들은요, 먼저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춘대. 자,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 첫 번째 어떤 거였어요? 겁내지 말고 사람을 찍어라. 두 번째,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자, 이 두 개는 알고 있어야겠죠.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겁내지 말고 사람을 찍고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도 했었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인물 사진이 아니라 무슨 사진이 나와요? 그렇지, 풍경 사진이 나오죠. 근데 풍경 사진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아름다운 절경을 찍고 나면 되게 다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2차원 평면인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다고?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풍경 사진이 한계를 갖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풍경 사진을 잘 찍는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인식과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지, 해석이라고. 그래서 풍경 사진은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사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골목길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골목길 사진을 보고 느낀 글쓴이의 소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골목길 사진을 본 후에 감상이 있죠. 뒤로 넘기면요, 여기까지도 골목길을 보면서 느낀 감정, 감상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듯 모든 것은 대상이 아니라 뭐? 찍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러한 느낌과 분위기가 담길 때까지 미세한 흐름을 놓치면 안 된대. 이때 찍는 사람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찍는 이의 역량이죠. 찍는 이의 역량. 자, 찍는 이의 역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렇지,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조건,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적이었고, 선생님이랑 했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뭐였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외적,
상태였죠. 다 정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풍경을 만난다. 자, 사람과 풍경 다 어떤 거였어?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피사체였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 보물이 될 사진, 스스로 발견해낸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되게 재밌는 활동 수업을 했었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치 있는 사진을 우리가 같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아주 재밌었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이제 뭐 가야 돼? 우리 바느질 친구들 가야겠죠. 122쪽. 자,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는요. 122쪽입니다. 122쪽. 자, 옆으로 넘겨서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봅시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두 개 있었죠. 규중치루 쟁론기와 피역사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제대는요, 조선 후기에 창작된 고전수필인 어느 거? 그렇지. 규중치루 쟁론기 하나. 그 다음에 오늘날에 창작된 현대수필 어느 거? 그렇지. 피역사무.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감상해 보려고 이 글이 실렸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물, 규중치루 쟁론기는 어느 거였어요? 그렇지. 바느질 도구였죠. 피역사무는 그렇죠. 가죽 소품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물을 의인화. 자, 의인화는 인격을 부여했죠. 누구한테? 그지? 생명이 없는 사물한테 인격을 부여한 거를 바로 의인화라고 하죠. 이렇게 의인화를 했다는 공통점을 지닌 수필이에요. 그래서 이 수필 두 편을 우리가 읽어보았죠. 먼저 규중치루 쟁론기를 봅시다. 자, 이건요 고전 수필이면서 또 한글 수필이었죠. 수필이면서 한글 수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풍자적이 강하고 그 다음에 우화적이죠. 그리고 그렇지, 거기 써졌으니까 교훈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재는 바느질 도구들의 공치사와 불평. 공치사는 그렇지, 자신의 공을 생색내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거를 공치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 특징을 보면 이제 일상적인 사물을 그렇지, 의인화해서 세태를 풍자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 그렇지, 3인칭 시점이죠. 그래서 관찰자적인 태도로 서술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봉건사회 속에서 이제 그렇지, 여성의식들이 변해가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규중치루 쟁론기 같은 경우에는요 7가지의 벗들이 나오죠. 안방에 거처하는 규중부인의 친구들 누구누구? 그렇지, 세유각시, 척부인, 교두, 인화, 울, 청홍흑백, 감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유각시는 어떤 거였어요? 바늘이었어요. 되게 허리가 가늘죠. 이거는 어떤 거 얘들아? 외형적인 모습을 본 거니까 그렇지, 생김새죠. 생김새. 세유각시는 그래서 바늘의 외형 모습, 그래서 생김새를 따서 불러온 이름이라는 거야. 자는 척부인, 그래서 자척자를 썼죠. 그래서 자척 또는 재다척 이런 것처럼 동음어를 쓴 거죠. 자, 이 뜻은 어떤 거예요? 자를 재는 거, 이런 거를 따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 쓰임새를 따온 부분이죠. 쓰임새로 이제 이름을 만든 거죠. 자, 교두각시는 머리가 교차한다는 뜻이에요. 잘 보면 가위가 어떻게 생긴지를 우리가 알죠. 가위 손잡이가 바로 머리가 된다는 거죠. 머리가 교차한다? 그럼 그렇지, 생김새죠. 자, 인두는요, 아, 뜨거! 이런 것처럼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화가 불화자예요. 그러므로 그렇지, 쓰임새. 다리미 또한 그렇지, 다릴울이라는 한자에서 따온 거죠. 바로 쓰임새. 청홍흑백은요 여러 가지의 실의 색깔을요 청홍흑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그렇지, 생김새. 자, 골무는요 선생님이 그림 이쁘게 그렸었네. 어떤 거야? 머리에다가 투구를 쓴 모양이다 라고 해서 감투할미래요 이름이. 자, 그러면 그렇지, 생김새죠. 총 7가지의 벗들이 생김새와 쓰임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구분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규중치루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넘어가서
넘어가서 이제 자신들의 공을 자랑을 하죠. 척부인이 나는 옷 마름질을 하려면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자랑을 하고, 교두각시는 마름질 자랑은 뭐해, 옷감을 자르려면 내가 있어야 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새우각시는요, 옷감을 자른 후에는 내가 있어야 옷을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바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뒤에는 바로 뭐가 나왔어? 그렇지, 실이 나왔죠. 청홍흑백각시는 아무리 바늘이 있어도 내가 없으면 옷을 꿰맬 수 없는 걸 라고 하고, 감투할미는 나는 규중 여자의 손부리, 손부리는 손가락 끝이죠.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돕거든 이라고 공을 얘기하고, 인화부인은요, 바느질을 바르게 하지 못해도 내 손바닥 한 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을 감출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의 구김살을 눌려서 펴는 게 바로 인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인화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다릴 울랑자가 10,000가지 옷에 참여하여 의복의 구김살을 없앨 수 있다고 자신의 공을 자랑했었죠. 그래서 여기 전체가 이렇게가 여기까지죠. 여기가 이제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규중치루의 공치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새우각시가 말하면서 뭐라 그래, 진주 10그릇이라도 꿰인 후에 구슬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속담이라 그랬어요. 어떤 거? 그렇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그랬고, 속담 하나 더 나왔죠. 여기 아래 보면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대지 말라, 이거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했어요? 개구우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크고 훌륭한 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잘것없는 데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게 나아 라고 한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개구우후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치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넘기면요, 126쪽 오면요, 누가 말해? 이제 규중부인이 말하죠. 그러면서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만들지만 그 공이 사람이 쓰기에 쓰니 어찌 치루의 공이라리오 라고 하면서 누구 중심? 그렇죠, 인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척부인이 먼저 탄식하며 말하는 거야. 이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자, 불평이 시작되면서 이제 척부인이 말을 하죠.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 모르는 건 여자야 라고 하면서 나의 공도 자기의 공이라고 하고,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울 때도 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이 자로 막 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척부인의 불평이었어요. 그 다음 누구 나와? 그렇지, 교두각시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얘는 가위였죠. 가위. 잘 드니 안 드니 하며 내던지고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노엽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와? 새우각시가 나와요. 야는 누구예요? 그렇지, 바늘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서 화로에 넣어버린대.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자, 이거 사자성어로 뭐였어? 각골통한이었죠. 그래서 각골통한이라는 사자성어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그때 초성 퀴즈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쓰고 우리끼리 놀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알아두고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그렇지, 인화부인이 나와서 말을 해요. 붉은 불기운에 낯을 지지고 그리고 굳은 것을 깨트리는 일은 다 나에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나가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 이것도 뭐라 그랬어? 그렇지, 포락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속담 사성어는 다 알려주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울랑자 다림이 나왔죠. 그러면서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서 까불며 우격다짐으로 누르니 목이 떨어질 때가 많았다 라고 하면서 울랑자의 불평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있나?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서 치루한테 말하는 거야. 치루야, 너네들은 어찌 내 허물을 그토록 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치루를 질책하죠. 치루를 지책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
감투할미가 나오면서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아첨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부를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할미 말을 조사 용서한대. 그러면서 이게 다 할미 공인이 꿰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않겠어. 비다 주머니를 짓겠대. 그래서 그 가운데 넣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죠. 자, 이거는 어떤 거였어? 그렇지. 풍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었죠. 어떤 시대? 당대 지배 사회계층을 풍자한 거죠. 이 탕가놀이들한테 되게 샤바샤바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편애하고 예뻐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탐관오리들처럼 당대의 사회 지배계층을 풍자했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규중부인의 질책을 하면서 감투할미가 사죄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규중추의 쟁론기가 끝나요. 굉장히 쉬웠고 되게 재밌게 했던 부분이라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날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더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서 시험 문제를 잘 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28쪽 피역사무가 나왔죠. 자, 피역사무부터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역사무는요, 갈래는 현대 수필이에요. 그리고 풍자적이고 비유적이고 우화적이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요, 피역사무 같은 이런 수필, 그 다음에 아니면 소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게요? 그렇지. 아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서사예요. 서사. 그래서 얘는 서사적이다 라고도 하는 거죠. 수필이나 소설 같은 부분에도 서사적이란 말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글이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풍자적이고 비유적이고 우화적이고 서사적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피역사무. 그래서 피역사무 같은 경우에는요, 가죽생활 소품 3가지를 뭐 했어? 그렇지, 의인화했죠. 그리고 똑같아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피역사무에서 이 3가지 소품은 허리띠와 구두와 지갑이죠. 그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허리띠가 나왔어요. 그 다음 누구? 구두. 그 다음 뒤에 있죠. 어떤 거? 그렇지, 지갑.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허리띠부터 보겠습니다. 자, 허리띠의 외양은 어때더라? 가느다란 혀 하나, 그리고 제 꼬리를 잘 도물고 있다. 이게 바로 외양이었죠. 그리고 점점 주인이 어때? 살이 쪄가죠. 그러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꼬리의 구멍이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대요. 이게 허리띠의 외양이죠. 아까 위에 있던 것처럼 외양.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야? 왠지 주인이 크고 잘생긴 누구 데리고 올 것 같아? 신참 녀석을 데리고 올까봐 염려하는 거야. 아씨, 나는 이제 나이를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 그들에게, 이거는 신참이죠. 새 거 말하는 거야. 새 거, 새 벨트. 이 신참 녀석한테 밀려날 거 생각하면 너무 서글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허리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의 일상과 최근의 고민이 나왔었죠. 두 번째 구두는요, 구두 외양은 얼굴이 같아, 색깔도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 쌍둥이라고도 하죠. 좌우가 대칭인 거 이제 우리 신발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무슨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은 덩달아 신이 난대. 왜? 반짝반짝 광이 나기 때문이다. 이것도 외양이죠. 외양. 자,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상황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지내죠. 이게 상황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그렇지, 어떤 날이 있었어. 구두 아가씨를 만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쪽에 다 나와 있죠. 이게 상황 두 번째죠. 그러면서 구두 아가씨를 만났을 때 느낌, 이런 게 나오고, 식당에서 아름다운 구두 아가씨를 만나면서 잊지 못할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녀석들은 아가씨와 함께 지냈던 짧은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 비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은 채 살아간다 라는 거죠.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글의 흥미를 높였다는 것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요? 지갑이 나옵니다. 지갑은요, 가장 깊은 곳, 어디야? 옷의 속주머니에 숨어 있어요. 주인이 굉장히 아껴요. 왜?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돈이라는 주인의 총애를 받는 물건이 지갑 속에 항상 있죠. 자, 근데 그때가 나왔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대요. 이 그때 언제였어, 얘기들아?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했습니다. 이 그때는 그렇지, 여기에 나오죠. 그때 일화가 나옵니다. 여기 일화. 어떤 일화였어요? 그 당시 주인은 만원 전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소매치기다 라고 외쳤죠. 그래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소매치기를 당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릴 뻔했죠. 근데 며칠 후 녀석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파출소로 달려갔죠. 왜냐면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 그렇지, 빛바랜 사진 한 장. 그건 어떤 사진?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는 거죠. 즉, 소매치기 때문에 주인과 이별하게 된 지갑이 소매치기 때문에 주인과 이별하게 되었죠. 근데 다시 재회하게 되었죠. 그게 언제라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때라고. 자,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그러면 지갑이 겪은 일이었던 그때는 무슨 일? 주인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주인과 생이별할 뻔했던 일. 혹은 주인이 만원 전철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일.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겠죠. 꼼꼼하게 쓰는 게 좋겠죠. 주인이 만원 전철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이다. 이게 바로 그때겠죠. 그때이겠죠. 그때 지갑은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야. 소매치기를 당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뻔한 거죠. 자, 그럼 여기 넘어갈게요. 왜냐면 피역 사문은 너무 쉽고 우리 친구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뻔해. 뻔하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정리를 해주면 100점 나올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5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은 세상과 만나는 독서죠. 그래서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배웠고,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그리고 나무의 힘, 이탈리아 기행까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탈리아 기행이겠죠? 최근에 했으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면요. 사회 분야의 글이죠. 여기는 142쪽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바로 넘길게요.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자, 이 부분은요, 갈래가 설명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시적이고 사실적이고 분석적이었죠. 제재는 소비자 잉여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이 내용을 뭐 했어요? 이 부분을 그렇지, 인용했죠. 인용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 인용이라는 건 남의 말이나 글을 빌려 쓰는 걸 말했죠. 그래서 이 소설 안에 있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소비자 잉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글이었죠. 그리고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우리가 배웠던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였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요, 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신사 필리어스 포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계기 어떤 거였어?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자 2만 파운드의 내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용한 지 반나절도 안 된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포그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중간 일에 가서는요, 이제 포그의 세계 일주 경로가 나오고 위기가 나오죠. 포그가 순탄하게만 세계 일주를 하진 않았죠. 첫 번째, 인도 뭄바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얘들아? 그렇지, 코끼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인도 횡단열차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철길이 놓여있지 않았죠. 이게 바로 인도에서의 첫 번째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일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교통수단이 필요했어. 그래서 뭐를 산 거야? 코끼리를 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부분을 뭐 한 거야? 소설을 인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2,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산 포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도에서의 위기는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 방안으로 뭘 한 거야? 2,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사서 밀림을 헤쳐 나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여기 홍콩이죠. 근데 홍콩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그렇지, 브라만 교도들한테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구해주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홍콩에 도착을 했죠. 그러면서 일본을 가려면은 태평양 횡단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돼, 얘들아? 배를 놓치고 말죠. 이게 바로 위기죠, 위기.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어?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로 향했고 가까스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위기이면서 대처 방안이죠. 자, 세 번째 어떤 위기가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도착해? 그렇지, 미국에 도착해요. 그러면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는데 그러던 도중에 인디언 공격을 받아서 기차를 놓쳐버리죠. 이게 바로 위기죠. 그치만 대처 방안으로 썰매를 빌려서 닷을 달아서 개조하여 다른 열차로 갈아탄다. 또 위기를 극복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대서양 횡단기선을 놓치고 말죠. 이게 바로 위기 네 번째죠. 그치만 또 이 횡단기선을 놓쳤다고 포기할 포구가 아니었죠. 어떤 거야? 아리엥타오를 발견을 하고 이 아리엥타오를요 어떻게 됐어? 그렇지, 6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사고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항해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의 위기를 겪었고 5개 다 대처 방안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기를 넘기며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 2에서는요 폭우의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 2부터는 이제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포구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이제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유행을 지속해 나가죠. 왜? 무조건 내기에서 이겨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면 포구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 위에 말했던 것처럼 내기에서 이겨야 되는 포구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뭐한 가격?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야 할 금액,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른 여행객들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 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 그러니까 이 포구가 아까 코끼리를 구입할 때도 그랬죠. 코끼리의 시장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코끼리를 구입한 것처럼 이러한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른 여행객들보다 높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 엘프리드 마셜이 그렇게 말하죠.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지,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고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에는요,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 그게 바로 지불 용의 가격이죠. 이 가격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이거를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 아래에다가 우리 이거 배웠었잖아요. A 소비자는요, 사과 하나를 살 건데 지불 용의 가격을 나는 1,500원만큼 낼 수 있어 라고 했고, B 소비자는요, 나는 1,000원만큼 사과 가격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과 가격이 500원인 거야.
그랬었을 때 내가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 지불 용의 가격과 실제 사과의 금액의 그 차이, 이만큼의 차이를 뭘 한다고요? 소비자 잉여라고 했다고요. 그럼 A 소비자가 클까요? B 소비자가 클까요? 그렇지. 훨씬 이익을 더 많이 얻는 소비자는 A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훨씬 더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 중간 2에서는 이제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나왔고, 소비자 잉여란 무엇인가, 지불 용의 가격에서 어떻게 금액을 측정을 해야 더 큰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여행을 지속해 나가는 포구는요,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포구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뭐한 수준이야? 그렇지,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불 용의 가격이란 건 그렇지, 여기 우리 옆에 나와 있죠.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걸 말한 거야.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넘겨서 148쪽이죠. 이제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그래서 이제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돌아가서 포구는 성공을 하죠. 그렇지만 여행에서 금전적인 소득은 얻지 못했어요. 왜? 여행하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혜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은 거. 그래서 끝에는 저마다 기준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잉여의 가치,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포구가 얻은 이익은 뭐겠어? 어떠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체험들, 이런 거 체험들. 두 번째는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한 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문화 분야의 글 읽기입니다. 152쪽이죠. 152쪽. 넘어가면요, 우리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여기 부분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갈래는요, 논설문이 되겠죠. 논설문. 그 다음에 성격은 예시적이고 인용적으로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떠한 글이나 뭐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거, 그런 인용이었죠. 그 다음에 설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문화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문화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여러 인류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설득력을 굉장히 높였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요, 예로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도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접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그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중심 문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중심 문장. 근데 선생님이 항상 끝에다가 중심 문장 정리해 주잖아.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주죠. 이 부분을 잘 봐야겠죠. 이 부분들을 잘 보세요. 자, 서론 가면요, 문화 상대주의가 나왔어요.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견해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어떠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거야.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합리성의 기준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합리성을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누가 나왔어?
그렇지.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피로는요, 북부 미얀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요, 서구인,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불필요한 일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야. 돈을 쓴다는 얘기죠. 되게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혹은 정교한 탑을 쌓는 일에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그런데 이런 거를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들은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서 되게 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북부 미얀마 사람들은요, 돈이라는 부는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그렇지. 재산을 소비하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바로 경제 관념에서 바라본 거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환생하기 때문에 이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아야 돼. 그건 바로 종교관념, 즉 불교 신념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 미얀마들의 경제적인 관념과 종교관념에 따른 소비 문화를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념, 종교관념에 따라서 소비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죠. 보면 이제 승려들을 위한 만찬, 아니면 종교적인 의례, 탑 쌓는 일, 이런 거에 돈을 지출하는 거는 결국 뭐? 그렇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내려오면요. 또 친족 중심 사회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뭐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요, 결혼식 비용이 굉장히 거대하대. 그러면서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의 혼례에 대해서도 나왔었죠. 결국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 행위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위세, 즉 지위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이익이 아니라 지위 경쟁 혹은 과시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족 문화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는 이제 문화적 배경이 있죠. 왜? 어떤 것 때문이었어? 그렇지, 여기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인도나 방글라데시 여기 위쪽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거대하게 혼례할 때 많은 의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본론이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봅시다. 본론이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나오면서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는 것과 그 다음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데에서 문화적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를 환경적 합리성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소가 주는 이로움, 그래서 인도의 암소들이 지니는 의미,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어떤 것도 있었어요. 이슬람 교도의 돼지고기 금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환경적 합리성 관점에서 본 인도의 암소 숭배와 또 소고기 금기,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의 돼지고기 금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웠던 거죠. 돼지고기 금기의 환경적 합리성도 선생님이랑 배웠고, 또 돼지를 사육하면서 유목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넘겨서 반면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아. 그치만 뭐 중국이나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들은요 돼지를 되게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돼지 보면 돼지 꿈꾸면 로또 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 돼지를 특별하게 여기는 문화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인류학자 루이 라파포트가 나왔어요. 다른 인류학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인류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이 축제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코 축제가 열리는 이유, 그 다음에 축제 기간에 돼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다 배웠고, 이런 걸 통해서 카이코 축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론 2는요,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음식 금기, 돼지고기나 아니면 소고기를 숭배하는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끝으로 날아가면요, 결론이죠. 결론을 나가면 이제 돼지고기 혐오하는 사람들 혹은 숭배하는 사람들도 각각 뭐가 있다고요?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숭배한다거나 뭐 혐오를 단순히 종교적 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뭐야? 쟤는 왜 안 먹어? 완전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만의 각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인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문화가 지닌 합리성을 결론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잘 따라오고 있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녹화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막 꼼꼼히 해주려고 하니까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었으면 선생님이 지난번 중간고사도 다 정리해줬잖아요. 그때는 되게 그래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고 막 다 봐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죠. 넘깁시다. 여기는 160쪽이에요. 다양한 지역의 글읽기 봅시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죠. 나무의 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행문인 이탈리아 기행이 있었습니다. 자, 나무의 힘의 글쓰기는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탈리아 기행의 글쓴이 괴테였죠. 그 괴테는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룩한 도시의 모습에 대한 견문과 감상 그리고 여정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글이죠.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두 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먼저 나무의 힘부터 볼까요? 나무의 힘은요, 갈래가 논설문이고 성격은 설득적입니다. 제재는 아프리카의 나무와 숲이고요, 여러 부족의 사례들을 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작가인 왕가리 마타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특색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죠. 자, 보면은 서론에서는요, 케냐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를 보호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뭐 코끼리, 표범, 물소, 또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어. 즉,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었죠. 그리고 케냐 사람들은요, 보존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는데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이런 데서 집을 짓고 땔감을 구했을 뿐 뭐 엄청나게 크고 고든 나무들은 손대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나무를 보호한 거죠.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고든 나무를 보호한 데는 뭐가 있다고?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다 보호했다는 거죠. 나무에 뭐가 있으니까? 정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뭐라 했다고? 숲의 불목에 저항하는 나무라고 하면서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에 깃들여 있다고 여겼다는 거죠. 키쿠유 사람들은 정령이 깃든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말하면 키쿠유 사람들이 크고 고든 나무를 보호한 이유는 뭐라고요?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크고 고든 나무를 보호하고 베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키쿠유 사람들이 정령이 깃든 나무를 베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베어낼 나무 위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아니면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바로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거는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왜? 나무에 뭐가 깃들어져 있어? 그렇지.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 밑에 재물을 바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이유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산사태를 예방하고요.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했대. 이게 바로 나무를 숭배하는 어떠한 생태학적 이유였죠. 자, 넘어가서 또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식량과 약재, 건축재로 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또 위로도 해준대. 그리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였다는 거지. 뭐가? 나무가. 그래서 나무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는 또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나무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놀라고 막 뭣도 만들어. 옛날에 신선들도 막 그랬잖아. 정자 같은 거 만들어서 노래도 부르고 시도 한 수 읊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무는 어떠한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나무 그늘 아래 쉬면 되게 시원하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본론일은요,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글쓴이가 콩고에서 200년 된 사펠리 나무가 땅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메아리가 울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넘어가서요. 어떠한 나무는요, 하나의 씨앗에서 커가죠. 그런 거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강거나 유기체가 되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캄캄한 흙과 눈부신 햇살과 촉촉한 물기에서 양분을 얻는 그런 여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나무는 여전히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 이거 뭐야? 굉장히 예찬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어요. 예찬적이야. 그렇게 위험있고 영구적인 생명이 그토록 작고 여린 것 씨앗에서 비롯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요만한 씨앗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찬적입니다. 또한 또 예찬적인 게 또 나오죠. 뿌리는 아래로 가지는 위로 뻗은 모습은 너무 아름답기만 하고 그 복잡다단한 자연 변화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 이것 또한 뭐야? 예찬적이죠.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무의 신비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나 이렇게 예찬적으로 말하지만 밑에는 또 어떤 심정을 드러내요? 그렇지. 비판적인 심정을 드러내죠. 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살아있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대. 이거는 글쓴이가 비판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위에 나타냈던 나무의 예찬과 지금 현재의 나무를 바라보는 현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과 심정이 어때? 대조적이죠. 둘의 입장은 대조적이에요. 위에는 나무에 대해서 예찬을 했지만 내려오면서 그런 찬양적인 그렇게 신비로운 나무를 현대 사람들은 베어내려고 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어조인 거죠. 비판적인 어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 뭐라면서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주도에 있던 숲
엄청난 거대한 숲에 있는 나무를 다 동강내었죠. 도로를 만든다면서 쫙 밀어버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웠고 또 쓴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성한 숲은 한 번 사라지면은 오래 찾을 수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 밑동을 잘라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탈리아 기행 바로 옆으로 넘겨서 여기부터는 선생님 책 깨끗한 이유는 우리가 만나서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갈래는 어떤 거였어요? 그렇지, 기행문. 그러면 선생님이 기행문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 알려줬어요. 뭐? 지금 바로 말해보기. 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그렇지, 첫 번째는 여정, 그 다음 견문, 그 다음 감상. 선생님이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행문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성격은요, 감상적이면서 예찬적이에요.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하여 이룩한 도시인 베네치아를 예찬한 글이죠. 그래서 괴테라는 글쓴이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민중에 대해서 나왔죠. 이분들은요, 어땠어? 재미삼아서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혼족의 침입을 피하고자 만든 지역, 가장 뭐한 지역? 불리한 지역이죠. 가장 이 불리한 지역, 왜? 섬도 많고, 그 다음에 갯벌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주로 또 호수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대요. 왜? 뭐가 발달해? 그렇지, 무역이 발달하죠.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한 이유도 염전이나 선박 및 운송업을 주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민중에 대해서 괴테가 평가하였죠. 그 후에는요, 이제 베네치아가 건설되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점차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암석처럼 단단한 집안으로 바뀌어 갔고, 그러나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었다. 골목도 사이사이가 굉장히 좁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네치아의 모습,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고, 또 그 위로는 이제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골목은 대개 2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의 폭이고,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부분,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로 나섰다. 이거는 괴테가 여행을 하는 흔적이죠. 기행문의 요소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매도 며칠에 나갔고 언제 숙소로 나갔으며 어디를 들렀다. 이런 거는 기행문의 여정에 속하죠. 그리고 굉장히 기행문의 요소가 잘 드러나는 문장이죠. 넘어가서 10월 9일은요, 이제 여정 2번째예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리도가 나오죠. 그래서 베네치아 공화국은 무라츠라고 하는 방벽을 설치하죠. 그리고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이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어딜 방문했어? 펠레스티나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쭉 나오고요.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만든 베네치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나왔죠. 카스텔로와 하나는 더, 키오자,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이 2개가 아니라 다른 길, 이 위에의 길, 이 2개의 길이 아닌 이 위에의 길을 만약에 뚫어버려 설치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도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뭐 해버려? 물바다, 침수돼버리고 또 바닷물이 모든 곳을 아무렇게나 삼켜버려 소통로도 막혀버릴 거래. 그리고 리도는 어떻게 돼? 섬으로 변할 것이다. 그냥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 물이 차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리도가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섬이 돼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 다음 또 넘겨서 그 다음에 배후에 있는 지금의 섬들이 지역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소통도 안 돼. 리도가 섬으로 바뀌어버려. 작은 마을들은 침수돼. 또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으로 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밑으로 오면은 이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바닷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끝이 나죠. 그래서 요정 두 번째는 자연을 유리하게 활용했던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인상과 당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 정리도 끝났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선생님도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땀이 납니다.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부러 우리 친구들 좀 쉬라고 다른 공부도 하고 자습도 하라고 선생님이 1, 2, 3 운율 좀 끊어가지고 짧게 했는데 마지막에 큰 영상을 그냥 딱 하고 줘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쓰는 것도 없고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듣지 말고 정리하면서 자, 기말고사 보고 나면요 방학이 바로 다가오죠. 이번 1학기 짧으면 너무나도 짧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알차게 수업 들어줬던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 수업 꼬박꼬박 잘 들어줘서 도면고 개설 아래 2학년 독서 반 전체 평균이 75점 이상을 선생님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반 평균이 10점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잘해준 거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 말은 그렇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놀라웠고 우리 친구들이 독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물론 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줬구나.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번 기말에도 독서 공부 열심히 해서 알찬 성적 거두고 다시 한번 선생님 기쁘게 해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화이팅 합시다. 우리 동명고 친구들은 할 수 있다. 아자! 조금만 더 힘내고 주말 잘 보내고 난 후 다음 주에 행복한 얼굴로 봅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